그러면 적게는 2배는 두 배는 네. 요 계산으로 봤을 때는 2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캐파대로 되고 그 이익률이 유지된다고 가정합니다. 캐파랑 이익률만 유지된다면. 야, 이거는 너무 노하우 같아요. 네, 날짜 노하우 공개하신 거 같아요. 네네. 그 2차 전지가 잘 나간다고 하는데 그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요. 네. 완제품 기준으로 했을 때 배터리 완제품은 저희가 아마 평균적으로 내도 그럴 거예요. 해외에서 공장 만들어서 북미에서 만들어서 납품하거나 유럽에서 만들어서 납품하는 비중이 55%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시적인 숫자인 거죠. 그리고 왜 최근에 중국에서 뭐 이제 전구체 관련돼서 새만금에 와서 합작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무역수지 적자 기록했다는 거는 국내 업체들이 국내에서 만들어서 하는 거에 포지션이 크면 그게 우려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이걸 꼼꼼히 기사를 따져봐야 막 우려다 뭐 막 그런 거 막 하잖아요. 그럼 그 행간의 의미를 잘 따져보시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완제품이 해외에서 만드는 비중이 많냐 국내에서 만드는 비중이 많냐를 비교해보면 압도적이에요. 해외에서 만드는 비중. 그렇구나. 그건 또 안 잡히는 거구나. 네. 숫자에. 그게 숫자에 안 잡히는 거 정확합니다. 그 숫자에 안 잡히고요. 그것까지 잡으면 당연히 적자가 아니고 흑자일 거고요. 두 번째는 수출하는 것들 있잖아요. 수출 데이터 관련돼서 제일 따끈따끈한 거 양극재 4월달 수출 데이터 보시면요. 양극재 4월달 단일 한 달 동안에 85.7% 수출이 늘었어요. 전년 대비해서. 1월달부터 4월달 누적으로는 100% 넘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수출 이게 무역 적자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죠. 아이템별로 나눠서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배터리, 셀, 소재, 장비 이 밸류체인이 굳건해요. 이게 장비, 셀, 소재 이 밸류체인이 굳건해요. 거기다가 가장 우려가 됐던 게 이 리튬에 관련된 수급 문제, 원재료 수급 문제 또한 이것도 아주 발빠르게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 미국의 리튬 광산, 포스코도 계속 추가적으로 그 리튬 관련돼서 광산 매입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 에코프로는 합작의 형태로, LG화학 합작의 형태로, 그리고 또 뭐 LNF도 합작의 형태로 계속 이런 밸류체인을 강화하기 위한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배터리 관련된 완제품이 일부 무역 수지상의 적자가 찍히더라도 그거는 일시적인 숫자의 오류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2차 전지 핵심 소재 양극재 수출은 2차 전지 완제품 수주를 앞질렀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양극재는 국내 비중이 높아서 그런 건가요? 맞아요. 양극재는 미국에서 그 IRA 법안 관련돼서 핵심 광물로 지정됐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LNF도 북미 나가서 하려고 했고 에코프로비엠도 물론 에코프로비엠 북미의 그 포지션을 갖고 있지만 북미에서 더 늘리려고 하는 거를 일부 국내에서 해도 되는 거고 포스코 퓨처는 마찬가지고 코스모 신소재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공장이 이미 그 양극재 자체가 핵심 광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완제품하고는 다른 거죠. 배터리 셀하고는 또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 만들어서 납품하는 비중이 더 큰 거죠. 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 LFP 배터리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이제 신문 기사를 조금 한번 제가 내용을 한번 읽어봐 드리면 그 LFP 그 리튬 인산 철 요거를 이용해서 만든 배터리인데 이게 점유율이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한 27.2%가 됐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3원계 배터리잖아요. 그리고 3원계 배터리의 점유율은 69.8%. 그러니까 아직은 저희가 뭐 한 40% 이상 3원계 배터리가 많은데 이 LFP 배터리의 점유율이 올라와가지고요. 내년에는 60%까지 올라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69.8인데 60%면 거의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2024년 지나면 3원계 배터리를 LFP가 앞설 것이다. 그리고 큰일 난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기사로 맨날 큰일 났다고 주장하는 도대체 무슨 큰일이 나는지 모르겠고요. 일단은
그 월별로 LFP 배터리 침투율이 나오거든요. 네. 이제 보시면 북미는 11%고요. 네. 침투율 LFP 배터리 쓰는 거. 유럽은 4%예요. 중국이 거의 아마 한 30% 될 거예요. 네. 침투율이. 네. 그러니까 지금 이 LFP 배터리가 말씀하신 대로 27.2%라는 거는 중국의 비중이 여기서 거의 80% 이상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에 안 팔잖아요. 우리는 북미하고 유럽 시장의 침투율만 보면 돼요. 네. 근데 북미에서 11%고 유럽에서 4%거든요. 네. 근데 그거조차도 지금 LG 엔솔, SK온, 삼성 SDI 다 지금 하겠다는 거거든요. 제일 빠른 건 아마 LG 엔솔이 2025년 양산할 것 같고 LFP. 네. 하겠다. 네, SK온도 25년 하반기에서 2026년, 삼성 SDI 마찬가지. 그럼 LFP 배터리 자체가 엄청 기술적으로 우위가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죠. LFP 배터리 자체가 만드는 게 어렵냐?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중국만큼 단가를 싸게 맞춰야 되는데 중국만큼 단가 차이가 20% 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단가 20%를 감안하고 20% 차이가 나는 걸 감안하더라도 이미 북미에서 지금 60%에서 거의 많게는 7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배터리 3사가 중국 LFP 배터리의 점유율을 뺏어오면 뺏어왔지. 2025년부터 뺏어오면 뺏어왔지. 이게 LFP 배터리 침투율이 올라간다고 국내 배터리 3사한테 그게 위협이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개발을 못하면 모르겠는데 개발하는데 보수적으로 잡아도 향후 2년 내에는 양산이 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이미 양산 시작한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LG 엔솔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래서 이게 막 LFP가 막 중국만의 고유의 막 독자적인 그런 건 전혀 아닌 것 같고 물론 가격이 20% 이상 차이는 나겠지만 네. 그리고 생각보다 이 북미 11% 유럽 4% 이게 점유율이 그렇게 엄청나게 빠르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LFP 말고 지금 다른 거 지금 사실은 잘하고 있거든요. 지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망간리치 그다음에 뭐 그 미드니켈 네. 그러니까 LFP 아니더라도 LFP의 대안들이 막 너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망간의 비율을 네? 높이거나 망간이 엄청 싸거든요. 네. 니켈 줄이고 망간 비율을 높이거나 미드니켈, 니켈 비중을 줄여서 다른 금속을 섞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 LFP가 늘어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구조적으로. 앞으로 폐배터리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건데 네. LFP는 여기서 금속을 뽑아낼 수 있는 게 리튬밖에 없잖아요. 쓸모있는 리튬이. 금속이. 그러니까 폐배터리 관점에서는 반쪽도 아니고 반의 반쪽짜리인 거죠. 근데 우리 삼원계는 리튬, 니켈, 뭐 코발트, 망간 다 이거 재가공해서 쓸 수 있잖아요. 다 폐배터리로 쓸 수 있잖아요. 인산하고 철은 네. 안 되나요? 인산하고 철을 되는데 인산하고 철을 해서 쓸 데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로 재활용해서 고부가 가치의 광물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고부가 가치 광물이라고 하는 게 리튬, 니켈, 망간, 코발트, 철을 하고 인산을 고부가 가치 광물로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재활용해서 재련해서 가공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으니까 LFP 배터리는 폐배터리 재활용해서 리사이클링해서 이 효용 가치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제 광산이나 염호에서 만약에 리튬 수급에 한계가 있으면 분명히 이 폐배터리 통해서 엄청나게 이 금속을 추출할 텐데 그런 측면에서는 LFP 경쟁력이 계속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그 20% 가격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네네. 이런 재활용 가치가 있으면 매력이 네네. 없겠네요. 매력도 없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망간리치나 미드니켈이나 계속 대안들이 나오니까. 네. 그리고 또 이게 중국 시장 전기차 10대 가운데 7대가 LFP 배터리라서
중국의 LFP 배터리를 만드는데 노하우가 축적돼 있다. 네네. 근데 사실 그 기술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니까 네네. 우리도 네. 바로 이렇게 양산이 되는 거고. 그리고 뭐 LFP 배터리는 뭐 불 안 날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BYD가 연간 70에서 80대가 불난대요. 그걸 다 감춘 거예요. 그렇구나. 네. CATL도 기사만 안 됐을 뿐이지 좀 분명히 이거 화재 사고 엄청 났을 거라고 봐요. CATL. 그러니까 BYD, CATL 심지어 우리나라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거 믿고 어떻게 사요, 그죠? LG 엔솔은 조 단위로 코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조 단위로 그렇게 해서 그걸 쌓았잖아요, 레퍼런스를 지금. 그래서 사실은 화재에 대한 안정성 LFP가 사실 그거에 대한 것도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했는데 중국 업체들 LFP가 화재에 대해 안정성이 얼마나 있을까? 그거는 퀘스천 마크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LFP 배터리보다도 막 더 싼 중국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 이런 것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런 것도 큰 영향은 없을까요? K 배터리에? 그 나트륨이요. 소금 주성분이잖아요. 이게 일단은 리튬 대비 가격이 80분의 1이니까 일단 가격은 엄청 싸죠. 그리고 매장량 400배래요. 그러니까 만들기만 하면 대박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도 대표님한테 말씀드렸던 게 실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개발. 그 다음에 개발해서 테스트, 시제품. 그죠? 그 다음에 이걸 또 양산하려면 뭐 품질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수율. 양산 품질 수율 잡는 거. 일단 개발해서 테스트 시제품까지 넘어오는데 보통 0.6에서 뭐 1년 정도 잡고요. 시제품에서 양산 넘어가는데 보통 1년 잡거든요. 그럼 개발이랑 양산이랑 최소의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2년이에요. 이것도 뭐 100% 다 이렇게 바로바로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2년이고요. 이게 2년 돼서 양산 딱 됐는데 양산에서 수율이 안 나오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LG 엔솔이 수율 잡는 데만 4년 넘게 4년 거의 10년 가까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4년에서 최소 4년에서. 그러니까 이게 나트륨 배터리를 만들었어요. 리튬 대신 나트륨을 해서 엄청나게 가격을 미친 듯이 깎았어요. 그런데 수율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양산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왜냐하면 전고체 배터리도 원래는 도요타가 2020 빠르면 자기네들이 2025년에 한다고 했거든요. 그 말이 쏙 들어갔어요. 지금 2027. 삼성 SDI가 더 빠를 것 같아요. 2027년 얘기 나오거든요. 제일 먼저 했던 도요타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개발과 시제품과 양산은 너무 큰 차이가 있다. 그거는 엔지니어로 해서 너무 잘 알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 자체가 달라져요. 양극하고 음극에 들어가는 게 음극재에 우리는 동박을 쓰는데 여기는 이제 나트륨 배터리를 쓰면 음극에 동박 대신에 알루미늄을 들어가잖아요. 그럼 기존에 있던 공장 라인을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기존은 음극에 동박 쓰는 거였는데 음극에 알루미늄 써요. 그럼 음극에 알루미늄만 원소재만 교체하면 그게 끝날까요? 교체해가지고 이게 수율이 나오는지 테스트해봐야 되잖아요. 또 그럼 이거 그냥 개발 시제품 양산에 2년인데 음극재 라인 바꿔가지고 또 그거 공정을 갈아엎은 거에 대한 또 테스트가 최소한 1년 이상 걸릴 거예요. 그러면 벌써 3년 시간 걸리죠. 그리고 중요한 건 완성차 업체가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써줘야 되잖아요. 근데 기존에 이미 하이니켈 양극재가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 계속 싸져요. 그런데다가 LFP 대용이 망가니치도 나오고 미드니켈이 나오는데 굳이 공정까지 다 갈아엎어가면서 이걸 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액체 전해액을 쓰거든요. 전고체처럼 파격적으로 고체 전해액을 쓰는 게 아니에요. 나트륨 배터리가. 그럼 액체 전해액 쓰면 나트륨 배터리가 뭔가 그럼 다른 장점이 있어야 되는데 화재로서도 여전히 위험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압 중요하잖아요. 우리 제일 중요한 에너지 밀도. 급격하게 낮아요. 나트륨은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의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30%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가격만 싼데 에너지 밀도가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에너지 밀도가 3분의 1 떨어지는데 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이게 전고체보다도 더 오래 걸릴 것 같고 현실성이 매우 낮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우려들이나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게 그 중국 배터리 기술이 만만치 않다. 그리고 세계 뭐 1등은 중국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김진 대표님이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차이나 전기차, 네. 뭐 ETF 이런 것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뭐 레버리지 상품이 나왔더라고요. 네네. 최근에. 네네. 이것과 K 배터리가 있을 때 네네. 어떻게 좀 투자를 하시겠어요? 차이나 전기차 ETF요? 너무 민감한 질문을 드렸네요. 네. 너무 민감한데요. 진짜 고민이 1도 안 돼요. 진짜 0.0001초도 고민 안 돼요. 차이나 전기차 당연히 투자 안 하고요. 네. 투자의 가치를 1도 못 느끼겠고요. 네. 그리고 차이나 전기차 관련된 ETF가 어떤 매력이 있을까? 그걸 생각해봤는데 전혀 떠오르지가 않고요. 네. 저는 최근에 ETF 말씀 주시니까 신한자산운용하고 저 아무 상관없습니다. 신한자산운용에서 소울 2차전지 소부장 ETF가 있는데 맞아요. 그게 좋은 게 포트폴리오가 좋아요. 네, 삼성자산운용 코덱스 2차전지하고 타이거자산운용의 2차전지 산업테마 그 두 개는 원자재에서 리튬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리튬이 마진이 아까 에코프로 마진 얘기하면서 포스코홀딩스 마진 말씀드렸는데 말씀 못 드렸는데 포스코홀딩스 아마 에비타 마진은 60% 이상 나올 거예요. 왜냐면 직접 영모를 갖고 있고 광산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가 사실 삼성에서 만든 2차전지 ETF랑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만든 ETF에 없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근데 신한에서 만든 솔 2차전지 소부장 ETF만 포스코홀딩스가 들어가 있어요. 와, 빠르게 잘 만들었네요. 네, 잘 만들었어요. 좀 더 빨리 만들었으면 약간 뒷북 같긴 한데 그래도 잘 만든 것 같아요. 신한 자산운용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네이버 증권에서 ETF면 따로 있거든요. 진짜 구성이 잘 돼 있어요. 에코프로 제일 비중이 높고요. 1등이고요. 2등 에코프로 BM, 3등 포스코 퓨처엠, 4등 코스모 신소재, 5등 포스코홀딩스입니다. 6등 LNF, 7등 LG화학. 네,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다만 안타까운 건 여기도 실리콘 음극재는 없어요. 네. 나노신소재나 대주전자재료는 아마 여기 한번 더 볼까요?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료도 있습니다. 13등, 14등이 있습니다. 1%씩. 네. 1%, 네. 네, 그쵸. 1.92, 1.89. 요거 괜찮습니다. 요거 월급 받으면 퇴직연금 계좌, IRP 계좌에 월급 받을 때마다 조금씩 사서 모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이게 네. 그 대주전자재료 다 잘 돼 있어요. 그죠? 다 들어가 있어요.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료 심지어 코스모화 뭐 다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엔캠도 들어가 있어요. 엔캠도. 굵직굵직한 거는 다 5% 이상씩 네. 다 들어가 있네요. 진짜 잘 넣어놨어요. LG화학 6% 네. 다 있죠. LG화학 6%, 포스코홀딩스 7.5%, 코스모 신소재 7.68%, 포스코 퓨처엠 제가 좋아하는 포스코 퓨처엠 9.68%, 에코프로면 더 많이 있죠. 13.5%, 에코프로 21%. 야, 에코프로를 저렇게 많이 넣으셨네. 네. 안 거죠. 여기서도 에코프로가 제일 괜찮다는 걸 안 거죠. 그렇구나. 아니 요즘에 신한자산운용이 이 ETF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잘 만든 거. 그 소부장도 반도체 소부장도. 그것도 한번 볼까요? 말 나온 게 되게 잘 만들었어요. 반도체 소부장 요것도 분할로 그러니까 퇴직연금 계좌나 그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 그 있죠. ISA 계좌 그걸로 하시기 나쁘지 않아요. 소울 반도체 소부장 FN ETF라고 있거든요. 요거는 보시면 구성 종목 보시면 또 특이해요. LX 세미콘, 최근에 급등 나온 한미반도체, 한솔케미칼, 원익 IPS, 솔브레인, SNS텍 들어가 있고요. 대덕전자, 이오테크닉스, 리노공업 그리고 장비주 중에 파크시스템즈 다 잘 돼 있어요. 이것도 보시면. 그렇구나. 회사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출시하자마자 엄청 팔렸대요. 잘 돼 있어요. 포트폴리오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건너 듣기로는 신한자산운용이 솔팀이 젊으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젊은 인력으로 다시 구성했다고. 아무튼 그러니까요. 포스코홀딩스 있는 거는 솔밖에 없거든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원자재의 중요성을 아는 거네요. 네, 원자재 중요성을 아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럼 지훈 대표님 그 2차전지 K 배터리에 대해 낙관적인 뷰를 갖고 계신 분들이 하는 말이 뭐 지금 가격에 묻으면 뭐 한 3-4배는 갈 거다. 한 그렇게 막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말씀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3-4배까지는 모르겠고요, 사실은. 뭐 미래를 예측하는 게 의미가 없긴 한데 갖고 계시면 지금보다 훨씬 위로 업사이드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요거 보시면 조금 최근 주가 빠지신 거 좀 덜 좀 걱정하시라고. 자, 캐파 실제로 캐파를 어떻게 보고
영업이익률을 어떻게 보고 자 변수는 크게 몇 가지냐면요. 캐파는 변수 그쵸 캐파도 변수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 변수 양극재 캐파, 두 번째 변수 뭐가 있죠? 네, 톤당 가격이겠죠. 톤당 가격. 그 다음에 세 번째 변수 이익률을 얼마로 주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익 배수, 영업이익 배수. 요거에 따라서 시가총액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목표 주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아까 장기로 3년 그 그림을 주셨으니까 회사에서 제시한 가이던스 기준으로 한번 크게 저희가 적정 주가가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캐파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이거 너무 재밌으실 거예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변수가 4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변수를 어떻게 주시냐에 따라 당연히 가격의 차이가 목표 주가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양극재 캐파를 얼마를 줄지, 톤당 가격을 얼마나 줄지, 이익률을 얼마를 줄지, 배수를 얼마를 줄지에 따라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본인만의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다 해보세요. 자, LG화학부터 한번 볼게요. LG화학은 일단은 2025년하고 2027년 딱 2개만 계산해 볼게요. 이게 약간 그 컨센서스에 기반하는 건가요? 이거 회사 가이던스. 회사 가이던스. 회사 가이던스고 요 말씀 좋은 질문 주셨는데 이익률하고 이익 배수는 제가 평균치를 내거나 회사 가이던스랑 짬뽕해서 이거는 저만의 기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톤당 가격이랑 캐파는 회사 가이던스예요. 그거 2개만 이제 고정값이라고 보시고 이익률, 영업이익 배수는 달라질 수 있다. 네. 그래서 LG화학 기준으로 보시면 2025년에 33만 톤을 캐파를 잡았어요. 33만 톤. 그리고 톤당 5천만 원은 LG화학에서 잡은 그거는 아니고 에코프로비엠에서 잡은 가격이에요. 그래서 톤당 5천만 원을 잡았어요. 이거는 포스코 퓨처엠 또 톤당 캐파 계산할 때는 6,500만 원으로 계산한 것도 있어요. 그럼 또 달라져요. 훨씬 더 올라가요. 그렇겠죠. 고비니까. 그렇죠. 그래서 톤당 5천만 원을 저는 보수적으로 잡았고요. 그러면 캐파에다 톤당 가격을 곱하면 매출이 나와요. 얼마 나오죠? 16조 5천억이 나와요. 그거를 LG화학은 워낙 영업이익률이 좋아. 이건 제가 구한 게 아니고요. LG화학 영업이익률 계속 올라가거든요. 지금 현재 LG화학 영업이익률 8%대인데 양극재 영업이익률 말씀드리는 거예요. LG화학이 지금 2025년에 네이버 금융 컨센서스에 나온 거 보면 영업이익률이 9.89%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9.89% 영업이익률로 계산했더니 영업이익은 약 1조 6천억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영업이익에다가 이 PER 요거는 이 5대 천왕의 평균값을 구했어요. 5대 천왕 뭐죠? 에코프로비엠, LG화학, 포스코 퓨처엠, LNF, 코스모 신소재. 그 5개의 2025년 기준 평균 PER을 구했어요. 평균으로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나는 LG화학 자체 2025년 평균 PER 몇으로 예상된다 하셔도 돼요. 저는 그냥 조금 더 소위 말하는 공정성을 보려고 5대 천왕의 평균 PER을 제가 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몇 배를 줬냐? 28배를 줬어요. 2025년에. 왜냐면 워낙 코스모 신소재나 포스코 퓨처엠이 안 떨어져서 그걸 떨어뜨려서 28배를 줬고요. 그렇게 계산하면 적정 시가총액이 45조 6,918억이 나오고요. 그거를 LG화학의 현재 상장 주식수 7,059만 주로 나누면 LG화학 2025년 적정 주가는 64만 7,263원이 나옵니다. 2027년도 똑같이 계산해 보실 수 있어요. 44만 톤에다가 톤당 5천만 원을 곱하시면 22조 매출이 나오고요. 거기다가 영업이익 9.89% 늘어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냥 동일하게 2025년 그냥 그 영업이익률 수준만 유지한다고 보면 2조 1,758억이 나오고요. PER은 5대 천왕 평균 PER 2027년도면 당연히 성장률이 둔화되니까 EPS 성장률이 둔화되니까 떨어진다고 보고 20배까지 전 떨어진다고 봤어요. 그러면 PER 20배로 곱하면 적정 시가총액이 43조가 나오고요. 적정 주가가 61만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나오죠. 줄죠. 2025년이 오히려 피크네. 네, 피크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이 양극재 캐파가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이때 캐파 증가폭이랑 이때 캐파 증가폭이랑 다르죠. 이때 10% 늘어나고 이때 거의 20% 늘어나죠. 그렇구나. 네. 20% 더 늘어나네요. 한 30% 늘어나죠. 그러니까 당연히 적정 주가가
캐파로 부는 거예요. 지금은 계산해 보실 수 있어요. 지금 2023년 걸로 계산해 보니까 적정 주가 26만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네. 왜냐? 지금 영업이익률도 6%밖에 안 되고 캐파도 14만 톤밖에 안 되니까. 네. 야,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군요. 네. 이렇게 계산을 해보실 수 있어요. 네, 재밌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톤당 6,500만 원을 계산하고 나는 영업이익률 더 줄 거야. 더 올라가네. 네, PER 배수 더 줄 거야. 그러면 이게 더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심 있어 하시는 에코프로비엠 먼저 볼게요. 에코프로비엠은 올해 기준으로 에코프로비엠 워낙 관심이 많으시니까 19만 톤 기준으로 하고 톤당 5천만 원 잡았더니 매출 9조 5천억 나와요. 얼추 맞아요. 왜냐면 회사에서 가이던스 10조 제시했거든요. 네. 거기다가 에코프로비엠 영업이익 더 잘 나올 거예요. 저는 그냥 현재 기준으로 잡았어요. 현재 연간 영업이익 6.3% 잡고 PER 올해 PER 5대 1000원 평균 PER 45배예요. 높죠 굉장히. 이걸 곱하면 적정 시총은 26조 9,325억이 나오고요. 이거를 상장 주식수 9,780만으로 나누면 적정 주가 27만 5,380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현재 주가 지금 최근에 오늘 좀 오르던데 그래 23만 원대잖아요. 그럼 업사이드가 20% 이상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27만 원 기준으로 잡고 위로 20% 이상 남아 있으면 좀 사봐도 괜찮지 않을까. 최소한 20% 이상 남아 있으면. 그래서 근데 그거를 더 나는 아까 말씀드린 장기로 3년 끌고 가겠다. 그럼 2025년 기준으로 똑같이 양극재 캐파 40만 톤에 톤당 5천만 원 잡으면 PER 당연히 똑같이 적용해야겠죠. 아까 LG화학이랑 똑같이 5대 1000원 평균 PER 28배 적용하면 적정 주가 41만 원까지 나와요. 네. 근데 LG화학이랑 차이가 있죠. 캐파가 계속적으로 30% 이상 늘어나니까 적정 주가 계속 올라가요. 그러네요. 그래서 2027년 71만 톤 기준으로 잡으면 54만 원까지 나와요. 네. 주가가. 이건 약간 굉장히 희망적인 그거긴 한데. 네. 네. 근데 여기서 더 보수적으로 잡으려면 어떻게 주냐? 이거 100% 가동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가동률 떨어뜨려야겠죠. 평균 가동률 80% 잡으면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오겠죠. 왜냐면 여기서 0.8을 곱하면 40만 원대 후반으로 떨어지니까. 네. 그러네요. 네.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마지막 포스코 퓨처엠 제가 좋아하니까 포스코 퓨처엠까지 보시죠. 네. 포스코 퓨처엠 보시면 올해 기준으로 16만 톤이니까 톤당 5천만 원 곱해서 PER 5대 1000원 배수 45배 곱하면 24만 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포스코 퓨처엠 주가 얼마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거의 비슷한 수준인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2025년 포스코 퓨처엠도 35만 톤으로 늘어나죠. 그럼 49만 원까지 올라가요. 네. 근데 피크 찍고 떨어지죠. 왜냐? 2027년까지의 캐펙스 투자 증가율이 2025년까지 캐펙스 투자 증가율보다 급격하게 둔화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제가 2025년쯤 되면 이게 좀 꺾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서 나와요. 캐펙스 투자가 둔화되니까 주가가 2025년에 49만 원 피크 찍고 2027년에 46만 원까지 빠지는 거죠. 그렇구나. 네. 재밌죠, 이거? 네, 재밌네요. 이렇게 하는 거군요. 네. 그러면 적게는 2배는 오를 수 있는 거네요. 요 계산으로 봤을 때는 LG화학이든 포스코 퓨처엠이든 에코프로비엠이든 2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캐파대로 되고 그 이익률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캐파랑 이익률만 유지된다면. 야, 이거는 너무 노하우 같은데. 날짜 노하우 공개하신 거 같은데. 지난번에는 PEG를 공개하셨는데 이번에는 캐파로 보는 시가총액 적정 주가. 캐파랑 PEG 두 개를 계속 체크하시면 조금 걱정이 덜 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세 개로 딱 봤을 때는 진짜 포스코 퓨처엠이 제일 좋네요. 그렇죠. 상승 여력도 포스코 퓨처엠이 제일 많이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LG화학도 만만치 않고. 만만치 않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훈 대표님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 정도 여윳돈이 있으면 어떻게 투자를 하시겠네요? 1억 정도 있으면 전 계속 욕을 먹더라도 저는 실리콘 응급제 계속 좋게 보기 때문에 지금 더 싸졌거든요. 그래서 실리콘 응급제 관련된 응급제의 30% 뭐예요? 실리콘 응급제? 실리콘 응급제 대주전자재료랑 나노신소재 반반 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극재는 비싸도 포스코 퓨처엠, LG화학 반반 담겠습니다. 양극재 똑같이 30%. 그 다음에 역시 원자재잖아요.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반반씩. 네, 저는 원래 포스코홀딩스 100%였는데 에코프로가 지금 30% 빠진 이 시점에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고.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 주신 게 고정 불변이 아니라 주가는 계속 변합니다. 계속 변합니다. 맞습니다. 계속 변합니다. 다음번 또 업데이트 해주시니까 그때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다음번에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반반 담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가 속한 원자재 30%. 네. 그러면 음극재 30, 양극재 30, 그 다음에 원자재 30에서 10%가 남죠. 그건 현금 들고 있다가 장비주가 박살 나거나 아니면 아까 셀 안 샀잖아요. 네. 셀이 엄청 싸지면 LG엔솔이 확 떨어지면 아마 저는 LG엔솔을 아마 10% 담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마무리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은 대표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차전지가 많이 힘들게 하실 것 같아요. 마음을. 근데 항상 그 주식은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원칙이고요. 그걸 떠나서 고점에 사셨더라도 저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네, 진짜 너무 좋은 말 같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요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시고 요 시기에 많은 공부를 하시고 많은 팩트 체크를 하시고 또 본인만의 투자 철학, 투자 기준, 투자 원칙, 그다음에 매매 전략 이거를 견고하게 쌓아두시는 아주 좋은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2차전지가 많이 빠지고 다른 업종이 눈에 막 들어오실 거예요. 지금 요새 엔터주도 너무 좋고 그다음에 반도체도 막 날아가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회사들하고 어떤 걸 비교해 보시면 되냐면 매출액과 이익의 성장률, 그다음에 전방 시장의 캐파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메모리 반도체가 우리나라가 제일 꽉 잡고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향후 3년 내에는 2차전지 전체 시장이 넘어갈 거라고 해요. 그리고 또 2차전지 또 나쁘게 얘기하시는 분은 보니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2차전지 관련돼서 반도체만큼 그렇게 엄청 기술 진입 장벽이 있는 산업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반도체랑 다르게 2차전지는 화학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 화학 베이스는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디지털 사업이 아니라는 점과는 굉장히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 말은 계속 그 박 이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장인정신, 이 수율을 만드는 데 관련돼서 굉장한 노하우, 오랜 레퍼런스가 절대 쉽게 형성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2차전지에 관련돼서 심지어 막 저한테도 가르치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그런 것처럼 계속 열심히 공부하시고 계속 끊임없이 이슈 체크하시고 팩트 체크하시고 그러시다 보면 그렇게 어느 순간 2차전지에 관련된 이런 그 이론이나 배경을 굳건하게 쌓아두시면 굉장히 그게 앞으로 다른 업종에 실전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주가 빠진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냥 이 주가 빠지는 과정 자체도 너무 재밌잖아요. 다 올라가면 누구나 누구나 이렇게 쉽게 올라가면 누구나 다 돈 벌고 누구나 다 슈퍼개미 됐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는 주식이 절대 쉽지 않다. 주식이 이게 절대 불로소득이 아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본인만의 그런 어떤 투자 원칙이나 철학이나 기준을 견고하게 삼을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계속 매달 업데이트 계속 드릴 거고 어떤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생기거나 변화가 생기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훈훈한 주식에도 계속 좋은 2차전지 관련된 내용 계속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시간 동안 유카이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